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통합당을 제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통합당은 합의 없이 열린 본회의는 적합하지 않다며 국회의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본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조직 개편 발표 불과 이틀 만에 주먹보고식 졸속 행정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유지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감찰했던 청와대 특감반원은 감찰 중단 뒤 유 전 부시장이 영전하는 걸 보고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리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보훈처는 뒤늦게 참여 의사를 문의하고 초청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에 지낼 거처로 경남 양산 통도사 주변 1,100여 평대 주택과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다단계 업체발 확진자가 오늘만 19명 추가됐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아산 등에서도 감염이 확인돼 전국 확산 우려가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첫날부터 파행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런 반쪽 개원은 1967년 이후 53년 만입니다. 여당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개원이라고 강조했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원을 강행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황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총회장에 들어섭니다. 여유로운 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분위기와 대조적입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오자 여야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에 모여들고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 여당이 강행한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2%나 되는 많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한다면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주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뒤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에 규정된 대로 제때 개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각 개원은 정쟁과 파행으로 이어지며 최악의 국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뒤 이어진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 김상희 의원이 여당목 신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습니다. 다만 야당목 부의장에 대해선 선출 절차를 밟지 않아 타협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첫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1대 국회가 53년 만에 단독 개원으로 시작되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 협치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겁니다. 쟁점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이죠. 통합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가져가던 관행을 지키려 하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하루 한 명씩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정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본회의 5시간 만에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의장은 양보를 권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서 여야 모두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택은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상임위 등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 의장은 일요일 두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8일부터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8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며 통합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겉으론 상임위원장 전석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지만 내부에선 적절한 합의를 원하는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펼치면서 3차 추경안과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놓고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무늬만 승격이지 사실은 강등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김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언급한 뒤 정부는 20여일 만에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하지만 정작 감염병연구소 등 질본 핵심 조직이 복지부로 이관돼 무늬만 승격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거론되는 정은경 본부장이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반발하자 공중보건 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결국 발표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점심시간대에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전문가와 언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내린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 복지부의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산과 인사권을 내주면서 정작 주요 기능은 복지부가 가져가서 사실상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결정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유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의 인사 예산상의 독립을 주는 대신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2차관이 신설되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비감염병 분야와 인체조직관리 업무 등도 복지부가 가져갑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차원의 어떤 논의 과정, 그 안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같이 의견을 내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안이 조율해서. 하지만 이런 개편안은 질본이 2017년 연구 용역 사업을 통해 설계한 청승격 청사진과도 거리가 멉니다. 전직 질본 고위 관계자는 질본이 복지부 소속 기관이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인데다 관료조직 특유의 부처 이기주의로 개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 관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국립보건연구원을 가져온 게 자리 확보 차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원을 남기는 것은 물론 지역에 흩어진 방역관리 인력을 청 아래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감염관리지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 2차 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강력한 방역 사령탑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내일은 65번째를 맞는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을 기념행사에 초청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희생자 유가족도 초청을 받았는데 정작 연평해전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기관장 현충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지만 올해 현충일 행사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유가족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죠. 우리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통보만 받았죠. 대신 코로나19로 숨진 공무원 유가족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공산당에 맞서 싸우고 그들에 의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을 배제시킨 저희가 무엇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보훈처는 각 단체에 자율적으로 초청 인사를 추천하라고 했는데 단체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도 누락한 게 아니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보훈처에서 천안함 뻔히 알고 있는 건데 이 현충이라면 생각나는 게 최근 가장 큰 사건이 천안함인데 그거는 그냥 구차한 변명이죠.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 및 생존자 7명을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한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해달라고 했던 돌발 상황으로 경호 실패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우리 정부가 즉각 전단 살포를 막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제인권단체가 나섰습니다. 그런 걸 막는 법이 어디 있냐며 한국 정부가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에선 김여정 하명법이란 말이 나왔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제재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까지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제재 방침이 터무니없으며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이 민주국가 또 상권분립 국가라고 국제사회에 되어 있는 것을 아주 거꾸로 되돌리는 아주 나쁜 결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에 의한 즉각 법 제정,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보다 우선하는가 첫 번째 묻고 싶고요. 북한과 접해 있는 10개 지역의 시장, 군수 대표로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국민들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 긴장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제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자신과 관련한 법정 정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선언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다음 주부터 탄핵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당내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고 진중권 전 교수는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잡겠다는 거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다음 주부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자료들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의 인사 조치가 업무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증언했던 김연학 부장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증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률가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관 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은 이 의원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시작됐는지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수진 의원을 영입한 이유는 양성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 의원의 고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재판 기록으로만 보면 이 의원이 과연 피해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양성태 대법원의 메신저였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
좌천을 당한 이유도 능력 문제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그동안의 재판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 근무연한보다 1년 먼저 자리를 옮깁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당한 것이며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나온 김모 부장판사의 증언은 다릅니다. 이수진 판사의 2016년 평정표엔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근무연한인 3년을 못 채우고 1년 먼저 자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민이 거의 사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지난해 7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엔 이규진 실장과 이수진 판사가 2015년 서기호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의원이 대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학술대회 취소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규진 전 실장 등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2017년 진술서에는 당시 이수진 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실장을 거론하며 학술대회 취소를 권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물었지만 이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나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던 이수진 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정권 실세들과 친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는 법정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 보고서를 작성했던 전직 특감반원의 증언인데 이 특감반원은 또 유재수보다 천경덕 전 행정관이 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던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천경득, 윤건영, 김경수를 포함해 이호철 등의 내용이 나온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1, 2차 검찰 조사 당시 말하지 않았는데 천경득 전 행정관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했다며 유 전 부시장보다 천 전 행정관이 더 두려웠다고도 했습니다. 전직 특감반 데스크 김모 씨는 유재수 부시장이 이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회 임명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불가능했다며 감찰 종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20만 쪽, 무려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 전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검찰의 주장에 삼성은 상식 밖 주장이다, 사실 무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합병을 전후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데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서류는 150여 쪽, 수사 기록은 20만 쪽으로 책으로 400권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류를 트럭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쟁점은 주가 조작과 이 부회장의 관여가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의도적인 시세 조정은 없었다면서 이 부회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불법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가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 여성은 가해자 인권을 더 옹호하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웃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역 폭행 피의자 이모 씨는 경찰이 지난 2일 긴급 체포할 당시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문을 드렸으나 그리고 전화를 해도 백신을 들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당시 판단은 저희는 이게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씨를 풀어줬습니다. 절차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보복 범죄도 걱정합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더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저는 되게 참담한 기분을 느꼈고요. 이웃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좀 걱정이 되죠. 10시나 이렇게 오는데 학원 갔다가. 새 들어 살던 이 씨는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사하면 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저도 사실 어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왜 기각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앞서 보신 것처럼 보통 시민들의 생각도 비슷한 듯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윤슬기 기자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자, 법원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체포 당시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이 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이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열쇠업자를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자고 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왜 이분만 때리신 거예요? 영을 배워가지고. 자,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이 법을 어겼다는 거죠? 네, 법원은 이 씨가 체포 당시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경찰이 이 씨의 주거지와 또 휴대폰을 이미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도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 정도면 정식 영장 청구를 하면 되지 왜 무리하게 긴급 체포를 했느냐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장 없이 집행되는 긴급 체포는 상당한 혐의,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더해서 긴급 상황이 전제돼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지 들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책상 다 주셨고 와 이게 뭐 나왔네 하면서 나중에 영장을 그런 마찬가지. 수사는 항상 인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법죄를 준수하도록. 예, 뭐 물론 혐의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잡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눈앞에 범인을 보고도 영장 없으면 그냥 놓쳐야 합니까? 사실 이번 폭행 사건이 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경찰도 이 씨 추적에 애를 먹었고 사건 발생 7일 만에 집을 찾았죠. 경찰은 피의자를 잡는 게 급한데 법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하니 사실 양측의 입장이 같기란 힘들겠죠. 들어보실까요?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주거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곧바로 가서 잡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데 영장 전담판사가 보기에는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주거지도 확인된 상황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영장도 없이 경찰의 급한 마음이 한편으론 이해는 되지만 큰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2시간 내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긴급 체포를 하나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나 시간 차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씨가 만약 경찰 출동에 낌새를 채고 잠에서 깨어나서 도주를 시도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는 적법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도주 상황이기 때문이죠. 예, 뭐 간발의 차이인데 하여튼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KF80짜리 마스크도 덥게만 느껴지시죠? 여름철에 적합하다는 500원짜리 비말 차단 마스크 20만 장이 온라인에서 판매됐는데 구매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먹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판매다 보니까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허가한 비말 차단 마스크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통기성이 높은 덴탈 마스크 수요가 커지자 비슷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의약 외품으로 지정된 겁니다. 기존 KF 보건용 마스크는 필터가 3-4겹인데 반해 비말 차단 마스크는 2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 형태로 전염된다는 점을 감안한 단순한 침튀김 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무게도 기존 보건 마스크에 비해 절반 정도 가볍고 호흡도 편하지만 차단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입자 차단 성능은 KF 기준으로 55에서 80% 수준. 오늘 오전 9시부터 20만 장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는데 오전 11시 30분쯤 800만 명이 몰리면서 사이트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해커의 디도스 공격을 받는 거 아니냐는 문의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600만이 넘어서서 디도스적인 의심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식약처는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하루 100만 장까지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서울 다단계 업체발 확진자가 오늘만 19명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29명의 감염자가 나온 건데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충남 등에서도 감염이 확인돼 전국 확산 우려가 제기됩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확진자는 아산에 사는 62살 여성입니다. 지난달 30일 지인들과 함께 건강용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서울 관악구 매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1일 매장을 다녀간 남동구에 사는 71살 여성이 확진됐는데 가족 2명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19명이 늘어 총 29명이 됐습니다. 서울 18명, 경기 5명, 인천 4명, 충남 2명 등으로 지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취약계층인 고령층입니다. 방역당국은 방문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리치웨이 그리고 부화당에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 직전에 외래 진료를 받아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장소를 방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양천에서는 탁구장을 이용한 4명이 확진됐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최근 2주간 나온 확진자 10명 중 1명이 깜깜이 감염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 확진자가 이동 경로를 숨길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이태원발 학원 강사 사건으로 우리가 체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엔 60대 여성 확진자가 가족에게 교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이를 키웠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제주 단체 여행을 다녀왔다 확진된 안양의 목사와 그 가족은 지난달 29일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안양 37번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는 같은 날 식당 업주와 대화했다며 자진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지난 3일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은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 어떻게 이분이 음성이 나왔을까? 테스트 결과가 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안양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당시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 확진자는 이 교회에 다닌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A씨의 거짓말 때문에 교회 접촉자 10명에 대한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하루 늦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감염된 곳을 안양교회가 아닌 지난 27일 참석한 부천의 한 교회 부흥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판교의 한 학원 건물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의 남편도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 직원과 수강생 110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코로나 전국 확산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치과의사 5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회가 주최인 행사여서 논란을 더합니다. 서울시는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와 방역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한 행사장입니다. 방문자들은 체온 측정과 에어 샤워기를 통과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5,500명가량의 참가가 예상되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출입구 모습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행사 자제와 거듭된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겁니다. 서울시는 어제 집합 제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KF94 이상 등급의 마스크 착용자만 입장시키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세웠다고 밝히며 행사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고강도의 방역을 바탕으로 더욱더 촘촘한 방역망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며 맞불을 놨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공무원 30명을 동원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강남 한복판에 5천 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대거 모이는 행사 개최를 두고 걱정스런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과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안성 쉼터와 이 쉼터를 시공한 건설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상임 대표로 있던 정대협이 쉼터 매입가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쯤 검찰이 정의연 소유의 안성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정의연 사무실과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이어 세 번째 수색입니다. 정의연 측 변호인단은 오늘 수색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수사팀에겐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쉼터를 찾았을 당시 정의연 측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의연 측은 이미 매각된 데다 그 건물에서 쉼터 운영 관련 자료는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30분 앞선 시각, 검찰은 안성 쉼터를 지어 정대협에 매매한 건축회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대협은 지난 2013년 이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곳을 2시간 정도 수색해 회사 대표 컴퓨터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 우리가 이제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 검찰이 쉼터 매각 과정을 정조준하면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산자락 곳곳에 풍력 발전소가 들어섰죠.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건립 허가가 난 일부 지역에서는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돌이키려고 해도 환경은 이미 훼손된 상태입니다. 풍력 발전소에 조각난 지역사회를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저 멀리 숲이 울창하게 보이는 경북 청송의 면봉산. 가까이 가자 베어낸 아름드리 나무가 이곳저곳 쌓였습니다. 여기저기 깎이고 파헤쳐진 흉물스러운 모습이 산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비 오면 위험하겠는데요? 면봉산 일대 칼데라 지형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지난해 11월 2.7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0기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이곳 청송 면봉산 해발 600m에 있던 잣나무 숲은 보시는 것처럼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모두 베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감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곤충들이 저주파 약합니다. 이 벌이 수정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사과가 나오고. 풍력에서 해답을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허가가 났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군의원과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착공 허가를 내준 청송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 뇌물 관계하고 우리 행정 절차상하고 우리가 하자 있는 걸 없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자 환경부는 착공 한 달 만에 멸종위기종 조사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된 뒤 해외에서 보시면은 지구나처럼 이렇게 산림이 잘 조성된 이게 풍력 발전을 짓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산업부는 사업성만 고려해 먼저 발전 허가를 내주고 환경과 주민 문제는 사후에 평가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좀 찾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돌이키기도 어려운 상황. 일단은 공사는 어떻게든 진행을 할 겁니다. 금액도 상당히 현장에 진행했고요. 그러는 사이 지역사회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갑니다. 공사를 한다고. 진짜 이 풍력 때문에 안타깝다 했거든요. 저건 뭐 잘못이 있고 반대가 하나가 이 맹민들만 파업한다 하면.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 부지로 경남 통도사 인근의 부지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이 있긴 한데 경호상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곳을 물색했다고 하는데 봉화마을과는 차로 50분 거리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곳도 이듬해 연차를 내고 찾은 곳도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입니다. 산책로 좋지요.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이곳에 머물길 원했지만 비상대피로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 여건 등으로 경호엔 부적절합니다. 청와대는 그래서 인근 하북면 평산마을로 사저를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약 800평의 새 사저 부지는 문 대통령이 사비 10억여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주변 일대가 평지여서 경호에 유리하고 경부 고속도로와 KTX 울산역이 가까워 교통 입지도 좋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와는 걸어서 10여 분 거리입니다. 사저 이전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신다니까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온다니까 정말 많이 뿌듯하지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행보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처럼 열린 사저로 운영되기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하는 사저에는 경호를 위한 부속 건물 건립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지원 규모 등을 놓고 거의 매번 논란이 반복돼 왔는데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서울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 앞 이명박 당시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소환됩니다. 왜 명의를 빌려주셨습니까? 특검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 부지를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었죠. 사저 부지를 적정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경호 부지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대법원도 시형 씨가 9억 원 넘는 이익을 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살던 논현동으로 돌아갔고 경호시설에 67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이 집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퇴임 후 거처를 정해 화제가 됐습니다. 경남 봉화마을 생가 인근에 터를 잡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어디입니까? 놀러 들어가. 경호관들의 운동,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 경호시설 건립 비용에 35억 원이 들었습니다. 경호시설에 전직 대통령들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 호화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법을 개정해 처음 혜택을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도 호화롭다는 빈축을 사며 연희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그의 가족들은 이 건물을 내놓겠다고 했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와중에 상도동 자택을 개축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동교동 자택을 개축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다 비용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첫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목을 눌려있던 시간 8분 46초 동안 미 전역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선 또다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시시 농구 차량이 도착하고 유족들이 입장합니다.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고 했던 어린 딸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는 숨 쉴 수 있다는 현수막 앞에서 추모객들은 고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is name? 묵념은 8분 46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렸던 시간입니다. Everybody wants justice. We want justice for George. He's gonna get it. He's gonna get it. 추모식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같은 시간 동안 민주당 상원 의원, 의료진, 경찰 등 곳곳에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은 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위터에 유족의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는 글을 남겼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일부에선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시카고에선 한 흑인 여성이 문 닫은 마트에 갔다는 이유로 경찰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The officer had his knee in my neck, and all I thought about was what happened with George Floyd. 뉴욕주에서는 시위 진압을 하던 경찰이 70대 노인을 밀친 뒤 피 흘리는 노인을 모른 채 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천안문 사태 31주년을 맞은 어제 홍콩에서는 집회 금지령에도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항의의 뜻으로 오물을 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빅토리아 공원이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 3,000명을 배치했지만 시민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I think it's the responsibility to keep this ceremony going on because if we don't come out today, we don't even know if we can still come out next year. 홍콩 국가보안법이 올해 안에 시행되면 천안문 사태 추모 집회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And to continue our support for democracy in China, we will not give up. 홍콩 입법회에서는 중국 국가 모독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법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이 오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That this legislative council controlled by Beijing stinks too much that we can no longer suffer. We can no longer suffer it. 90년대 중국 축구 스타인 하오 하이둥은 중국 공산당은 인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我即使发自内心的，为什么郝海东敢于今天站出来，在这儿啊，堂堂正正的告诉全世界，告诉中国人啊，你们不能再受共产党的奴役了。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 탄압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전국을 트로트 열풍에 빠지게 만든 미스터트롯이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예능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TV 예능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기 재능만을 믿고 아직도 소외된 장르에 노력을 하시는 모든 젊은 세대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그런 컨텐츠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관중 없이 수상 후보들과 제작진 등만 거리를 뛰어앉은 채 진행됐는데 미스터트롯은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상을 차지했습니다. 1월 초 12.7%의 시청률로 출발한 미스터트롯은 35.7%라는 종편 역사상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방송 후에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이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올라 음원, 방송, 광고계까지 장악했습니다. 사랑의 중장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트로트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미스터트롯. 새로운 국민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송계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난 2013년 8살 어린이가 장파열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인형을 뺏으려다 여동생 배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12살 언니를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새 엄마는 다른 학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계속 새 엄마를 감싸며 선처를 탄원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변호인이 그래서 심리진단을 받게 했더니 인질이 인질범을 옹호하는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 증상이었습니다. 아무 상관 안 해. 소녀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새엄마가 배를 여러 차례 짓밟아서 실신한 동생을 이틀 동안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거짓 자백을 하라는 새엄마의 강요를 거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끔찍한 사건에는 계모라는 이름이 붙어 다녔습니다. 석 달 뒤 일어난 비슷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든 의붓 부모든 착한 부모, 나쁜 부모가 있기 마련이죠. 실제 학대 가해자는 이렇게 친부모가 압도적입니다. 전체 친부모 숫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모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모두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행 가방에 7시간을 갇혔던 9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계모는 높이 70cm 가방에 아이를 가두고 3시간 외출했다가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서 또 가뒀다고 합니다. 이 아이 역시 한 달 전 상처가 발견돼서 조사를 받았지만 부모를 좋게 이야기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참극을 막을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잘 키우겠다는 입양 부모의 마음을 가리키지만 의붓 부모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 정인보 선생, 이범석 장군, 새어머니의 헌신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람이 숱하게 있습니다. 민족 시인 김소월은 남편 잃고 재혼하는 여인을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홀로 된 그 여자. 그늘에 와서는 후살이 간다 하여라. 그렇지 않으랴. 그 사람 떠나서 이제 10년. 그런데 세상이 어찌 이리 험해졌을까요? 이제 겨우 9회를 살다간 그 어린아이가 겪었을 공포, 분노, 절망, 슬픔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비극에 우리 모두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6월 5일 앵커의 시선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스크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오후부터는 해소되겠지만 대신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지도에 파란색의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천둥, 번개까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옷차림은 역시 시원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대전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강릉이 23도, 포항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제주도는 주 중반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5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